입 한 번만 열면 다 끝날 걸 알면서도 그날 밤에 침묵을 택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침묵 때문에 건양가와 루프그룹 그리고 주상철이라는 이름이 얽힌 오래된 비밀이 한꺼번에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새벽에 혼자 집무실 비밀 금고를 열어보다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할 USB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던 거죠. 그 USB 안에는 주상철이 죽던 날 공란숙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있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본인과 황 실장뿐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을 불러 앉혀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요즘 금고 쪽에 이상한 점은 없었느냐고요. 회장실 공기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황 실장은 늘 그렇듯 숙이고 있던 허리를 조금 더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긴 했지만 금방 감정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도 진태석은 놓치지 않았고요. 황 실장은 황미수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좋아져서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진태석은 황미수를 어머니처럼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금고에만 가 있었습니다. 황 실장은 회장의 눈빛이 더 이상 자신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녹음 파일의 사본이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뿐이었습니다. 황미수는 상태가 나빠지기 전 우연히 황 실장이 놓고 간 열쇠로 금고 방에 들어갔다가 파일을 보았었더라고요. 오랫동안 곁에서 본 진태석의 민낯과 주상철이 죽던 날의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자신의 세월이 견디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요. 황미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리다가 주하늘을 골랐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부당한 일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청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병원에서 잠시 집으로 나갔던 날 몰래 복사한 녹음 파일 일부를 USB에 담아 주하늘에게 보냈습니다. 발신인은 적지 않았고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들어 있었는데요. 내 아버지를 누가 죽였는지 이 파일이 말해줄 거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주하늘은 회사에서 돌아온 뒤 혼자 방에 앉아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었는데 녹음이 재생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공란숙의 숨소리, 흔들리는 목소리, 그리고 힘겹게 내뱉는 고백이 이어졌는데요. 칼을 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그날 밤 주상철이 계단 아래로 떨어져 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공란숙은 거의 울먹이며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진태석이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는 말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고요. 하늘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녹음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를 법정에 내밀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있어서 큰 처벌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가슴 한가운데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똑같은 벼랑 끝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하늘은 지독하게 현실적인 방법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잡지 못하면 회사가 잡게 만들자는 계산이었는데요. 그 시각 건양가와 루프를 둘러싼 또 다른 폭풍도 서서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조미양은 점집에 다녀온 뒤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년보다 더 무서운 년이 있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는데요. 머릿속에는 죽은 남편 차기범과 남편을 떠나 새 인생을 택했던 한혜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차정원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정확히 들은 건 아니었지만 감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 여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짜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정원이 서 있다는 사실을요. 조미향은 회사로 찾아가 먼저 차정원을 불러냈습니다. 정원은 새엄마가 대낮에 회사까지 찾아온 걸 보고 놀라면서도 어디 아픈 데가 생긴 건 아닌지부터 물었습니다. 조미향은 대수롭지 않은 척 웃으면서도 결국 끝에는 숨겨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년보다 더 무서운 년이 있다더라. 그 말이 자꾸 마음에서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한혜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원이 엄마를 그렇게 말하는 건 그만하자고 말하면서도 눈길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조미향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둘이 어색한 공기를 가르고 헤어지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한혜라가 지나가다가 둘을 스쳐보았습니다. 한혜라는 짧게 인사만 건네고 지나쳤지만 조미향은 그 짧은 눈빛 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조미향은 그날 점심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차기범이 죽던 날 경찰서에서 들었던 애매한 설명들, 보험 처리 과정에서 스쳐 지나갔던 이상한 서류들, 그리고 한혜라가 재혼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던 모습까지 모두 겹쳐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 인생이 꼬여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려 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이 집안 어딘가에 자꾸만 숨긴 진실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디자인실 쪽에서는 또 다른 구멍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미향이 들고 다니던 작은 파우치 안에는 공란숙 집에서 건너받은 이름 모를 USB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요.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누군가 자기에게 맡겼다는 말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미향은 회사에 들렀다가 회의실에 앉아 잠깐 쉬는 동안 그 USB를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다가 의자를 밀면서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잊어버리고 나갔습니다. 그 USB는 오후 늦게까지 테이블 밑에 조용히 놓여 있다가 우연히 청소하던 직원 손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별 생각 없이 디자인실에 들렀다가 마침 회의 준비 중이던 차정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실에서 떨어뜨린 건지 알 수 있느냐고요. 정원은 처음 보는 USB였지만 그냥 받아 들고 한동안 손가락으로 굴리기만 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길해져서 쉽게 컴퓨터에 꽂지 못했는데요.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뒤에야 정원은 혼자 디자인실에 남아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뜬 파일 이름은 단 하나, 계단이라고 적힌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정원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요. 건양 갤러리 계단 복도가 화면에 잡히고 조금 뒤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차기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올라오는 한혜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 속 한혜라는 표정이 굳어 있었고 기범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다가 계단 가장자리로 몰아붙였습니다. 소리가 없는데도 두 사람의 입 모양과 몸짓만으로 거친 말들이 오가는 게 느껴졌는데요. 한혜라가 순간적으로 기범의 어깨를 세게 밀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기범이 뒤로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화면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카메라가 멈추지 않은 걸 보니 누군가 멀리서 숨어서 찍고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정원은 영상을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보았습니다. 기범이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는 장면 다음에는 또 다른 실루엣이 나타났는데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둘러 내려와 주변을 둘러본 뒤 기범의 맥을 짚어보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계단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에 얼굴이 또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정원은 직감적으로 그가 진태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원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소문들, 헤라가 기범을 버렸다는 이야기, 진태석이 기범을 끝까지 감싸지 않았던 이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는데요. 차기범이 스스로 무너져서 죽었다고 믿으려 했던 기억들이
모두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원은 화면을 다시 돌려보면서 헤라의 표정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몹시 분노했고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그 두 감정이 섞여있는 얼굴이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예전에 버려지기 직전 어린 정원에게 헤라가 던졌던 차가운 눈빛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원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다가 겨우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에 손가락이 올라갔다가 몇 번이나 내려갔는데요. 결국 그녀가 전화를 건 사람은 진세훈이 아니라 주하늘이었습니다. 세훈에게 이걸 보여주면 남편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늘이라면 이 영상을 이용해 진태석과 공란숙을 동시에 무너뜨릴 방법을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늦은 시간에 디자인실로 나왔습니다. 정원의 눈가가 시뻘개진 걸 보고 무슨 파일인지 묻기도 전에 분위기부터 먼저 느꼈는데요. 정원은 말없이 USB를 건네고 영상을 재생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계단 영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게 단순한 사고 장면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화면 속 한혜라와 차기범, 그리고 마지막에 내려오는 진태석의 실루엣이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하늘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한동안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왜 엄마가 아버지 얘기를 꺼낼 때마다 눈을 피했는지 알 것 같다면서 헤라에 대한 미움과 동정이 한꺼번에 밀려온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려고 했던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고 말이죠. 주하늘은 잠시 정원을 지켜보다가 결국 자신도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황미수가 보내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정원은 처음 듣는 공란숙의 고백을 하늘과 함께 어색하게 나란히 앉아 들었습니다. 주상철이 죽던 날 계단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공란숙이 칼을 쥐게 됐는지, 그리고 그 모든 현장을 정리해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까지 녹음에는 기가 막히게 담겨 있었는데요. 그날의 그림자가 차기범 사건과 묘하게 겹치는 지점에서 정원과 하늘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한 집안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생명을 거래했던 기록이라는 공통점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주하늘은 녹음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사 재판으로는 공란숙도 진태석도 제대로 벌을 받기 어려울 거라고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증거들도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이들 모두가 앉아있는 자리, 회사에서부터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건양과 루프, 그리고 공란숙이 손을 뻗어온 여러 계열사들의 구조를 이용해서 이들을 법적으로 몰아붙일 생각이었습니다. 주주 대표 소송, 손해배상 청구, 이사회 소집 요구 같은 현실적인 단어들이 정원의 귀에 처음으로 낯설지 않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려면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가짜 딸 행세를 하며 공란숙과 한혜라 사이를 오가던 사람, 바로 주영채 같은 인물이었는데요. 정원은 주영채 이름이 나오자마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때 서로의 이름을 뒤바꾸어 쓰던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정원을 대신해 수아라는 이름을 쓰고 건양가에 드나들었고 정원은 주영채 같은 이름으로 숨듯이 지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혼란이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되어 재판장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상하게도 그동안 버틴 세월이 허무하면서도 희미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주하늘과 정원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과거가 더 비참했는지 겨룰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연대감이 생겼는데요. 둘은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정원은 계단 영상을, 하늘은 녹음 파일을 가지고 각자의 전장을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하늘은 법과 회사, 정원은 사람과 관계를 움직이는 쪽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한혜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같은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황 실장을 조용한 바에서 따로 불러냈습니다. 평소처럼 냉정한 척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유난히 예민하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황 실장이 진태석의 가장 오래된 오른팔이자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자네 눈을 똑바로 보고 말을 하시느냐고요. 황 실장은 대답을 아끼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태석이 금고 사건 이후로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버려지기 전에 먼저 버리라고 했습니다. 진태석이 황 실장을 자른 뒤에는 아무도 황 실장을 지켜줄 사람이 없겠지만 지금 먼저 발을 빼면 자신이 손을 잡아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그 대가로 한혜라는 분명하게 요구했습니다. 금고에 있었던 파일들의 사본, 회장 비밀 계좌 내역, 주상철 사건 이후로 정리됐던 각종 비자금 흐름, 그리고 공란숙과 진태석이 손잡았던 순간들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실장은 처음에는 정색하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혜라가 던진 마지막 한 줄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엄마는 지키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뒤집어 쓰더라도 상관없으니 딸만은 살리고 싶다는 고백이었는데요. 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황 실장은 한혜라가 단순한 야망가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버렸던 과거도 다시 끌어안으면서도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감정까지 모두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사람 옆에 붙어있는 편이 끝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을지 모른다는 계산도 했습니다. 황 실장은 그날 밤 끝내 대답을 내리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서랍에는 진태석이 몇 번이고 폐기하라고 지시했던 문서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 사이 주하늘은 주영채를 찾아갔습니다. 한때 정원 행세를 했던 친구를 다시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찾아온 거라 마음가짐부터 달랐습니다. 주영채는 하늘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거짓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는데요. 하늘은 다그치지 않고 천천히 자신이 받은 USB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단 영상, 녹음 파일, 공란숙과 한혜라, 진태석의 이름까지 차분하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주영채는 처음에는 몰랐다고 잡아떼려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공란숙이 자신에게 시켰던 말과 행동들, 수아라는 이름을 쓰게 하면서 건양가와 루프그룹을 오가게 했던 이유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버리기 위한 도구였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원이 자기 이름을 제대로 찾는 동안 자신은 가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던 모든 혜택을 누렸다는 사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법정에 서서 자신이 어떻게 가짜 딸 행세를 했는지, 누가 시켰는지,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란숙과 한혜라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영채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결국 물었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정원이 더 상처받는 건 아닐지, 건양 사람들도 정원을 더 의심하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말했는데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원이 가장 싫어하는 건 거짓말이라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보다 또다시 덮이는 쪽이 훨씬 더 잔인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에게 다시 친구라고 불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빚을 갚는 방식이 이것뿐이라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주하늘은 이 싸움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각자의 죄와 빚을 정리하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하늘편에 서는 증인들이 모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혜라는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 쇼케이스 일정, 초청장 리스트, 언론 섭외 현황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딸의 첫 메인 무대를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쇼 당일 런웨이 조명이 켜지는 순간을 기점으로 모든 비밀을 터뜨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주상철 녹음 파일, 계단 영상, 가짜 딸 스캔들 일부를 언론과 주주들에게 동시에 흘려서 공란숙과 진태석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는 그림이었는데요. 그런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 그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로 쇼 무대 한가운데 서 있을 차정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순간 사람들은 공란숙이나 진태석보다 먼저 정원의 이름을 떠올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인자의 딸이자 가짜 인생을 살았던 디자이너라는 낙인이 찍힐 위험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딸을 버린 죄책감 때문에 더 잔인해지기도 했지만 막상 정원이 울면서도 꿋꿋이 버티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나니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쇼 날짜가 다가오는 동안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산들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하늘은 주주 대표 소송을 위한 문서들을 정리하면서도 정원이 감당해야 할 상처의 크기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원은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도 영상 속 차기범과 헤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려왔던 진태석의 실루엣을 잊지 못했습니다. 주영채는 증언 연습을 하다가도 정원이 자기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는 장면을 상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황 실장은 서랍 속 문서들을 꺼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하면서 어느 쪽이 진짜 자신을 살리는 길인지 끝없이 따져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쇼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건양가와 루프그룹 주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고 언론과 주주, VIP 손님들까지 모두 한 홀 안에 모였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디자이너들과 모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차정원은 손이 얼어붙을 만큼 긴장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차분했습니다. 오늘 이 무대가 단순히 패션쇼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재판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날레 직전 객석 곳곳에는 서로 다른 계산을 품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건양 쪽 자리에 진세훈과 진세미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다른 섹션에는 공란숙과 진태석 그리고 그 옆에 한혜라가 차분한 얼굴로 런웨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차정원의 새엄마 조미양이 혼자 앉아 정원의 작품이 나올 때마다 손을 꼭 모으고 있었고요. 뒤편 VIP 라인에는 주하늘과 주영채 그리고 초대받은 황 실장까지 각자 다른 표정으로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날레를 앞둔 순간 무대 감독이 예정에 없던 요청을 받았다는 소식이 백스테이지에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피날레에 올라갈 모델이 한 명 더 추가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들은 차정원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 무대 중앙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겠다고 신청한 사람의 이름은 주영채였습니다. 정원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쇼가 단순히 자기 커리어의 시작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객석 조명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피날레 음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